예,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다이아몬드가 바꾼 세계사,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바꿀 과학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다이아몬드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바꿀 소재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대 보석은 오늘날처럼 이런 손에 끼는 반지나 귀걸이, 목걸이로 쓰기보다는 원래는 검의 장식용품 혹은 옛날 귀족들 의복의 장식용품, 귀부인들 머리에 장식을 한다거나 귀족들 왕관이나 공작들, 영주들이 쓰는 이런 장식용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적 가치를 갖기 시작한 거는 유대인들이 대부업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고대 이래로 농업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당시 농업에서 퇴출당한다는 건 살기가 정말 힘들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즉 유대인들은 다른 농민들처럼 땅을 갖거나, 당시는 노예경제 시대였었는데 농사지을 노예를 소유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농민들이 기피하는 업종들, 즉 3D 산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힘들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일들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정을 한다거나 험지에 가서 노예를 사가지고 온다거나 농민들한테 농사에 필요한 기구 같은 거를 멀리서 구해서 갖다 주는, 이른바 그 당시에는 장사치라고 그런 장사꾼들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족들 간에 서로 정보 교환을 많이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지역에 돈을 바꾸어 주는 그런 환전상, 그리고 그 환전상이 좀 더 발전하면서 대부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부업을 할 적에 돈을 빌려줄 때 담보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땅이나 노예를 소유하지 못하니까 땅 문서나 노예 문서 같은 게 그들한테는 담보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주로 보석 장신구나 어떤 공예품, 그다음에 귀증품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그들이 손쉽게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재화들을 한 3등분해서 나눠 갖고 있는 그러한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걸 요새 말로는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즉, 보통 자기의 재산을 현찰 3분의 1, 보석 등 귀증품으로 3분의 1, 그리고 다른 기타 자산으로 3분의 1 정도 이렇게 3등분해서 이렇게 항상 분산 투자라고 할까요? 이러한 개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유럽에서 보석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는 13세기 경서부터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에서 보면 주로 나오는 보석들이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터키석, 토파즈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무렵에는 사파이어와 루비가 가장 값진 보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값지다고 그래서 그게 재산적 가치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장신구로서 가치가 있다는 거지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큰 재산적 가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보석에다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14세기 이후서부터, 더 엄밀히 말한다면 한 16세기 이후서부터 이게 시장에서 유통이 되면서 자산적인 가치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우선 그 과정을 살펴보면 14세기 베네치아에서 오늘날처럼 보석을 연마하는 커팅법이 개발이 됩니다. 커팅하는 방법이. 보석은 원석 자체로서는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를 연마 과정에서 빛이 찬란하게 날 수 있도록 이 깎아내는 기술에 의해서 이제 보석이 이제 생명력을 갖기 시작한 건데요. 이런 커팅법이 개발되고 난 후에 보석이 이제 화려하게 되면서 당시 귀부인들이 보석을 옷에다 장식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 옆에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본인들의 옷이나 머리 장식에 이제 보석을 장식품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석이 결혼 반지로 등장한 최초의 사례는 1477년
신성 로마 제국의 막시밀리안 황제가 결혼할 적에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결혼 예물을 해줌으로써 이때 최초로 보석이 결혼 반지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자기들의 공동체, 이른바 디아스포라 간에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보석이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나라는 스페인 왕국입니다. 그래서 15세기 말에 바르셀로나 유대인들이 당시 보석업계를 주도하면서 그들이 최초로 이제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을 이제 개발했다라고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1992년에 올림픽이 열렸던 곳인데요. 당시 올림픽이 몬주익이라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몬주익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유대인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이 집단 거주했던 지역이 몬주익입니다. 그 정도로 바르셀로나는 당시 유명한 항구 도시이자 유통의 중심지로서 그곳에서 보석 장사를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스페인 왕국에서 1492년에 유대인들의 추방령이 발표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492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즉, 그 해에는 세 가지 3대 역사적 사건이 같은 해에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492년을 세계사에서는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분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연 그 해에 무슨 일이 생겼기에 1492년이 중세와 근대를 나눌 정도로 중요한 해가 됐을까요? 우선 1492년에는 레콩키스타라고 유럽인들이 이슬람 세력을 유럽 대륙에서 완전히 몰아낸 해입니다. 즉 스페인 왕국이 그라나다에 있는 이슬람 왕국을 추방함으로써 800년 동안 이슬람의 억압에 짓눌려 있던 유럽을 이슬람 세계로부터 해방시킨, 즉 유럽인들로서는 이 기독교 국가들로서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해가 1492년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3월 말에 스페인 왕국이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을 하면서 기독교 왕국을 표방하면서 기독교 종교가 아닌 유대교의 추방령을 내립니다. 즉 스페인 왕국에서 살려면은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든지 카톨릭으로 개종을 거부하면은 넉 달 내에 이 땅을 떠나라 하는 게 유대인 추방령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추방령이 완료될 무렵에 배 세 척이 떠나는데 그 배가 바로 콜럼버스의 배입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92년에 레콩키스타, 유대인 추방령, 신대륙 발견이라는 이러한 세계사적인 사건들 세 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경제사적으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유대인 추방령인 것 같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때 추방돼가지고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있는 북쪽 저지대로 몰려오면서 당시 저지대라 하면 지금의 벨기에 북부와 네덜란드 지역을 얘기합니다. 즉 그쪽 지역은 해수면보다 해발이 낮아서 이렇게 뚝을 밟고 이제 살았던 지역인데 그래서 해수면보다 지역이 낮다라고 그래서 그쪽을 저지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저지대에서 네덜란드의 중상주의가 발행하면서 네덜란드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오늘날 자본주의의 씨앗이라고 일컬어지는 주식회사, 증권거래소,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모태인 암스테르담 은행이 탄생합니다. 즉 그래서 중산주의가 발흥하고 또 자본주의의 씨앗들이 탄생한 그런 계기를 이룬 게 바로 유대인 추방령입니다. 당시 스페인 왕국은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나라입니다. 인구의 6.5%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대부분 항구 도시나 경제 활동이 활발한 도시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시 도시 인구의 3분의 1 정도, 즉 그 당시에 수도였던 똘레도레거나 꼬르도바, 그다음에 저 항구 도시 바르셀로나 이런 데는 거의 도시의 3분의 1 인구가 유대인들일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면서 상업을 발달시키고 교육을 발달시켜서 스페인 왕국이 부를 잃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로부터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됐는데, 그런 힘으로 국력이 강해지고 군사력을 정비하면서 이슬람 세력을 이제 몰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유대인의 용도가 이제 폐기됐다라고 생각해서 당시의 왕이 유대인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제 추방하는데, 당시에 17만 명이 일시에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서부터 종교 재판을 통해서 개종을 강요하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졌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한 9만 명 정도가 종교 재판을 피해서 스페인 왕국을 이제 떠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를 다 합치면 거의 26만 명이 추방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 26만 명은 굉장히 큰 숫자예요. 왜 그러냐면 중세시대 유럽에는 인구 3만을 넘는 도시가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26만 명이라면 그 당시로서는 이제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4개월 안에 떠나라고 하면서 금이나 은이나 화폐는 반출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발각되면 사용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당시 보석과 교환해서 보석을 한 움큼씩 갖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스페인을 떠나면서 곳곳에 많이 퍼져나갔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유대인들이 간 곳이 바로 종교의 자유가 나름대로 보장되어 있던 이제 저지대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떠난 스페인 왕국은 그 이후 경제적으로 퇴행하기 시작합니다. 즉 상업의 유통이 붕괴되고 교육의 유통마저 붕괴돼서 신대륙이나 다른 데서 교육품이 들어오더라도 당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는 이걸 유통시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배들은 다시 유대인들을 찾아서 저지대의 엔트워프나 브루에라는 항구로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옮겨간 곳에서 그 교육품들을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그림이 당시 근대 초기에 인재들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건데, 유대인이 스페인에서 저쪽 저지대로 옮겨간 거는 이게 1492년, 즉 15세기 말서부터 16세기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이제 옮겨간 거고, 나중에 종교개혁이 시작돼서 이보다 한 200년 뒤에 위구노들이 이동을 해서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합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저지대 상업이나 교육을 발전시켰던 주력 세력들은 15세기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가장 먼저 올라가서 엔트워프에 자리 잡고 당시 인도의 다이아몬드를 수입을 해서 이걸 가공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즉 그들이 엔트워프에 도착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던 일은 스페인에서 추방당할 때 갖고 나온 보석이 있었기 때문에 보석 시장을 개설해가지고 그때서부터 보석이 세계적인 중요한 교육 물품의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다이아몬드가 가장 매력이 있고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교육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다이아몬드는 인도 한 군데서뿐이 생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인도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생산돼 가지고 그것이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장식품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그러한 사치품들은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를 지키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귀족들 사회에서만 이런 다이아몬드가 이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죠. 다이아몬드라는 건 원래는 지표면 아래 저 마그마 활동을 하는 저 내부에서 고온 고압을 통해서 몇백만 년 혹은 몇십만 년이라는 그런 오랜 세월을 거쳐서 생성되는 지구 최강의 경도를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즉 지표면 아래 120km나 450km 저 깊은 곳에서 생성된 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인류한테 도달할 수 있었냐 하면 화산 활동을 하면서 마그마에 섞여서 올라와서 지표면까지 올라오는 거를 인류가 이제 우연히 이제 발견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을 적에는 이런 화산 활동이 있었던 것을 스캔을 하면서 그 지역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묻혀져 있는지를 하늘에서 광선을 쏘아서 이제 확인하는 이런 작업을 거쳐서 이제 채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채굴할 적에는 그 마그마가 올라온 지역을 넓게 파기 시작하면서 한 흙을 250톤 정도는 파 올려야 그 중에서 1캐럿 정도의 다이아몬드를 채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많은 환경적인 오염이 이제 뒤따른다는 얘기인데, 우선 이렇게 광맥이 있는 곳에서 250톤이지 보통 평지나 강가에선 자그마치 1,500톤의 흙을 캐야 그 중에서 1캐럿 정도의 원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흙을 채굴하고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원석은 기름에 잘 달라붙는 이런 친유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흙에다가 기름을 흘리고 그 벨트 위에서 물을 쏴가지고 기름에 붙어있지 않는 흙들은 다 제거를 한 다음에 그중에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선 엄청나게 기름과 물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오염이 돼서 요새같이 ESG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는 이게 환경 오염의 대상으로 비난받는 이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이아몬드를 저지대 유대인들이 수입해서 가공하고 그거를 유통시키고 또 나머지는 수출하는 이런 프로세스 일체를 장악하게 되면서 이제 세계인들의 보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1550년경, 즉 16세기에서부터 다이아몬드의 커팅과 무역의 중심지가 지금의 엔트워프를 중심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엔트워프는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시장입니다. 즉 벨기에나 유대인들이 있었던 네덜란드가 지금도 다이아몬드 수출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이미 16세기에 유대인들이 이 시장을 개설하면서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네덜란드는 1568년에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1576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엔트워프에서 스페인 영명들이 반란을 합니다. 그 당시 스페인 왕국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스페인은 국가 부도, 즉 파산을 몇 차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군대를 보내놓고도 군인 용병들한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해서 이 불만에 누적된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당시 엔트워프 시민 7,000명을 학살하는 이런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암스테르담으로 이주를 해요. 근데 당시 암스테르담은 아주 발달하지 않은 조그만 항구 내지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암스테르담을 제대로 된 항구 도시로 개발을 하면서 문화를 파고해서 이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중개무역의 이제 중심지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네덜란드가 스페인과 이런 전쟁을 하는 와중에 1579년에 네덜란드 건국 헌장을 발표하는데 이 헌장에다 종교의 자유를 선언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종교의 자유에 목말랐던 유대인들이 주변에서 네덜란드로 이제 몰리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되면서 네덜란드가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80년대 말에는 암스테르담의 규모가 그 이전에 비해서 3배로 급속하게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17세기에 베네치아에서 보석업에 종사하던 유대인 빈센트 페루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늘날 다이아몬드의 커팅법인 브릴리언트 컷을 개발해냅니다. 브릴리언트 컷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58면으로 깎아서 지금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커팅 기법이 브릴리언트 컷입니다. 이 브릴리언트 컷이 개발되고 나서 비로소 다이아몬드는 세계 최고의 보석의 위상을 갖게 되고 특히 귀부인들 사이에서 가장 애호하는 보석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이러던 인도의 다이아몬드가 한
100여 년 후에는 브라질에서 대규모 광맥이 발견되어서 인도의 다이아몬드에서 그다음엔 브라질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다이아몬드가 한 시기를 영위할 동안 186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강 근처에서 21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는데 이게 최초로 발견됐다 그래서 이걸 유레카 다이아몬드라고 부릅니다. 즉 유레카는 나는 찾았다는 이런 뜻인데 21캐럿짜리 원석을 채굴을 해서 이걸 10.7캐럿의 다이아로 깎아냅니다. 그게 바로 옆에 보이는 옅은 노란색을 띠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가 바로 유레카 다이아몬드입니다. 즉 이렇게 남아공에서 유레카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되고 그 뒤 연이어서 두 개의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생산의 중심지가 남아공으로 바뀌게 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대량으로 채굴을 해서 이걸 당시 영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으로 이제 키워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노촌에서도 이러한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발견되고 했는데 당시 농부였던 드비어스 형제가 농장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농장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대단한 다이아몬드 광맥인 거를 발견하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고 이 지역을 영국에서는 킴벌리 지역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킴벌리라는 건 당시 영국 외무상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그마치 83.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미국에서 골드러시가 있었던 것처럼 그 이전에 이미 다이아몬드 러시가 남아공에서 생기면서 엄청난 유럽인들이 특히 영국인들과 네덜란드인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이 남아공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근대적 채굴법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광맥을 중심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옆에 보이는 사진이 당시 다이아몬드를 파냈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물이 고요해서 움푹한 호수처럼 보이는데 대부분 다이아몬드 광산은 이런 식으로 대규모 원을 그리면서 파내려가기 시작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옛날에는 이게 마그마가 터져나면서 이게 화산 지역이었던 곳이 그 지역이 대부분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을 가능성이 이제 많은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때서부터 유대인 자본들이 다이아몬드에 눈독을 들이면서 유대인 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당시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은 금시장을 평정을 해서 즉 금의 유통뿐만 아니라 세계의 금관장들을 사들이면서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금본위제를 시행하도록 압력을 넣고 금의 유통을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로스차일드는 금 광산이나 이 광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프리카 광산에 눈독을 들이고 당시 앵글로 아프리카사라는 이런 광산 기업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주주로 등극을 했는데 그 당시에 로스차일드하고 경쟁했던 또 다른 유대인이 있었는데 바니 바르나토라는 유대인들이 그 조그만 광산들을 막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가 보기에는 자기 이제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그런 와중에 세실 로즈라는 영국인이 킴벌리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면서 1880년에 드비어스 광산 회사를 설립하는데 여기에 로스차일드가 대규모 투자를 해주면서 이 세실 로즈가 당시 소규모 광산업체들이 한 3,000개 정도 있었는데 이거를 합병, 통폐합을 하면서 100개로 줄이고 100개로 줄인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생산과 유통을 독점하는 독과점화가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실 로즈와 바니
바르나토가 경쟁적으로 나머지 업체들을 통폐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종 승자는 로스차일드의 자금을 지원받는 세실 로즈가 자금력에서 앞섰기 때문에 결국 바니 바르나토가 손을 들고 자기 회사마저 드비어스의 통폐합을 시켜서 결국 마지막에는 드비어스가 이 모든 다이아몬드 업체와 강산들을 독점하면서 다이아몬드계의 원톱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당시 드비어스는 이 이후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과 유통의 90%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런 독점하에서 가격을 자기 임의로 정하고 유통 물량도 임의로 정하는 이러한 독점 업체로서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당시 세실 로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면, 세실 로즈는 영국의 명문 대학을 나온 다음에 당시 다이아몬드 광풍을 보고 남아프리카로 와가지고 친구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드비어스의 최고 경영자를 갖게 되면서 자기 회사의 군대를 보유하기 시작하고, 이 군대를 통해서 남아프리카를 장악을 하고, 당시 남아프리카가 영국의 식민지였었는데 그 케이프 식민지의 초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여력을 몰아가지고 영국 본토의 한 4.5배에 달하는 로디지아로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로디지아라는 말 자체가 세실 로즈의 땅이라는 의미인데, 지금의 짐바브웨 나라가 바로 이 당시 세실 로즈가 정복했던 그 로디지아입니다. 그리고 세실 로즈는 사후에 자기의 유산을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에 기증으로 해서 로즈 장학금이라는 거를 이제 신설을 해서 세계의 인재들로 하여금 이 로즈 장학금을 받고 자기 모교인 옥스퍼드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미국 정치인들이 이 로즈 장학금을 받고 옥스퍼드에서 이제 유학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실 로즈 사후에는 유대인 어니스트 오펜하이머가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이 드비어스의 경영권을 승계하게 되고, 이 오펜하이머가 등극한 다음에는 1950년에 중앙 판매 기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영국의 제국주의가 이제 마각을 드러내서 전쟁이 터지는데, 이 전쟁을 일명 보호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공에서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맥이 발견된 거는 남아공의 입장에서는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이제 저주로 이제 돌변해 버린 거죠. 보호전쟁이란 영국이 보호인들과 전쟁을 했다라고 해서 이름이 보호전쟁인데, 보호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650년경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동양하고 무역을 하면서 동양으로 가는 길 곳곳에 자기들의 식민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즉 배가 오랜 항해를 거쳐서 중간중간에서 보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아프리카 남단을 돌면서 그 케이프타운을 돌 쪽에 그쪽에 보급기지를 하나 만드는 게 오늘날의 이게 케이프타운입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식민지였던 케이프타운에 나중에 칼뱅파의 이주민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보호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보호인이란 네덜란드의 어떤 이 개척자들, 농민들, 그래 이제 후손을 일컫는 말인데, 이후에 남아공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들이 네덜란드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통치를 피해서 거주지를 이 케이프 식민지 위쪽인 트랜스발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쪽에다가 자기들의 나라를 별도로 다시 세웁니다. 그게 한 나라의 이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고 또 한 나라의 이름은 오렌지 자유국이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이 상태입니다. 즉 오늘날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케이프 식민지였고, 그리고 이때 보호인들이 피난 가서 세운 나라가 트랜스발 지역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된 이후 여기에 눈독을 들인 영국이 어떤 제국주의 만행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다이아몬드 광산을 뺏기 위한 그런 침략 전쟁을 보인 게 보호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때 두 차례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 과정에서 보호원들 26,000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호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당시 영국의 특파원들이 케이프타운에 이제 파견됐는데 그 특파원 중에 한 사람이 존 홉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경제학자인데 어떻게 신문사 기자가 됐냐면 사실은 런던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당시에 존 홉슨이 과소소비 이론이라는 경제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과소소비 이론이 당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론이었어요. 즉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면 소비가 줄어들어가지고 오히려 경제 성장이 퇴보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케인즈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이 바로 존 홉슨의 과소소비 이론을 받아서 이제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자가 런던 대학에서 잘립니다. 그리고 이 존 홉슨은 호구 대책의 하나로 신문 기자가 돼서 이 남아공에 이제 파견이 된 거죠. 그런데 남아공에 와서 보니까 자기 조국 영국이 하는 행태가 당시 남아공에 진출한 7천여 명의 유대인들을 위한 제국주의의 어떤 만행인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실체를 보면서 존 홉슨은 굉장히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국주의의 연구라는 책을 씁니다. 즉 오늘날 공산주의 이론의 모태가 됐던 제국주의론이 이때 쓰여지게 되고 레닌은 이걸 받아들여서 자기의 제국주의론에 흡수시켜서 그 결과 공산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러니컬하게 존 홉슨으로부터 자본주의 이론, 즉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이나 이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그 밑바탕이 되는 과소소비 이론과 제국주의 연구가 동시에 탄생하게 됩니다. 즉 보호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 이론이 이제 태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존 홉슨의 이 이론은 영국 노동당의 사상적 기초가 되고 이때 존 홉슨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세계대전이 터질 수뿐이 없다는 걸 이제 예견하게 되는 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보수업을 통해서 세상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 드비어스는 독점 기업이 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홍보 전략을 펼칩니다. 그래서 1948년에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이때부터 미국 결혼식에서 다이아몬드 선물, 즉 다이아몬드를 예물로 사용하는 비율이 과거 10% 정도에 불과했던 게 드비어스의 홍보 전략을 통해서 80%까지 치솟습니다. 즉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는 얘기는 다이아몬드를 예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결혼 자체,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소비자한테 이제 각인시킨 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프로포즈 할 적에 다이아몬드를 주는 관례를 드비어스가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드비어스는 1980년대 말까지 다이아몬드 시장의 90%를 장악을 하면서 어떤 독점적인 행태를 하면서 시장을 주도해 나갔는데 그들의 횡포를 보면 자기들의 원석을 살 수 있는 사람을 150명 내지 200명으로 딱 한정시킨 다음에 1년에 한 10번쯤 그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선택권이 전혀 없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물량과 가격을 설정해서 배분을 합니다. 만약 거기에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당시 그들을 사이트 홀더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는 다이아몬드가 독점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이트 홀더에 끼인다는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게 부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군소리를 못하고 주는 대로 거기서 매긴 가격 그대로 물건을 받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공급자 시장이 돼가지고 그 해에 풀릴 물량이나 가격은 드비어스가 항상 정하게 되고 이 물량을 가져갈 때도 100%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셀러스 마켓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불경기가 돼서 다이아몬드가 잘 안 팔리면 원래는 모든 상품은 이 수요가 없어지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점 기어다 보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불경기에는 공급 물량을 줄여가지고 대신 가격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기에 가격이 올라가는 물품은 당시에는 다이아몬드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드비어스가 독점을 하면서 이렇게 가격 통제권을 갖고
있은 이후에는 불황일수록 다이아몬드 가격은 더 올라가는 그런 기이한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태는 최근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돼 왔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이 드비어스가 나눠주는 이런 원석들이에요. 이거를 당시 모인 150개 그 사이트 홀더들한테 강제 배분을 하고 최근에는 사이트 홀더가 한 200개까지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 생긴 이 다이아몬드 감정에 대한 체계가 GII라는 단체에 의해서 이게 표준화됐습니다. 즉 다이아몬드는 그 감정의 기준을 4C라고 하는데 4C라는 건 컬러, 캐럿 웨이트, 클래리티, 컷이 다 C로 시작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감정을 할 때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봅니다. 그러니까 첫째, 중량, 캐럿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색상이 어떠냐. 다이아몬드는 불순물이 섞이면은 이렇게 노란색이지만 불순물이 없어지면은 색깔이 없어지는 무색이 됩니다. 즉 하얀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투명도라는 건 속에 불순물이 얼만큼 많이 들어가 있느냐를 따지는 게 이제 투명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컷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를 따지는데 이거를 지금 옆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이게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GI 감정서가 딱 첨부된 다이아는 그 자체로서 일종의 표준화가 돼 있어가지고 보지 않고도 그 등급만 보고 거래가 가능하게 이렇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리고 뉴욕에 가면 유대인들 중심으로 뉴욕 다이아몬드 거래를 만들어서 거기서 소매 판매를 하는데 여기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마틴 라파포트라는 유대인이 만든 다이아몬드 등급별 가격 시세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입한 사람들만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시세인데 여기에 보면 다이아몬드 등급에 따라서 당시 그 소매 시장에서 팔리는 시세를 적어놓은 이런 시세표인데 이 라파포트 시세표가 다이아몬드 시세의 가장 대중적인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뉴욕 물관에 근무를 했는데 당시 이 라파포트 시세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팔리던 그 다이아몬드 가격보다는 한 30-40%가 저렴했어요. 그 정도로 이 시장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어떤 표준 가격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이게 다른 나라로 퍼지면서는 여기에 이제 어떠한 적정 마진이 더 붙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가격이 좀 비싸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비어스의 독점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변수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 레나강 지류, 곧 우리 시베리아 한반도 저 북쪽에 있는 곳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돼서 채굴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이 러시아에서 발굴되던 것도 거의 몽땅 드비어스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1991년 공산 정권이 붕괴되면서 이러한 공산당과 드비어스의 밀약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의 다이아몬드가 드비어스 외에 다른 회사에도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레비라 부르는 그 사람의 손으로 들어가면서 이때서부터는 경쟁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다이아몬드는 당시 이 다이아몬드가 나는 지역의 사공화국이 그 전체 생산량의 10%를 유통시키고 나머지는 러시아 중앙정부가 만든 국영기업인 알로사라는 회사에 의해서 90%가 이제 유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이 되어 있습니다. 즉 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다이아몬드 생산에 이제 춘추전국 시대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드비어스의 사이트 홀더였던 즉 지정 고객이었던 레브 레디에프라는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즉 우리가 언제까지 드비어스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 해서 이 친구가 푸틴하고 친한데 그 정치적 고리를 활용해서 이 알로사 국영기업의 대주주로 등극을 하고 또 한편 앙골라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해서 카토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카토카의 독점 판매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레디에프가 드비어스하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드비어스나 레디에프도 같은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이때 오히려 경쟁으로 나가기보다는 서로 협조하면서 담합 체제를 계속 유지해서 이 이후에도 상당 기간 다이아몬드는 독과점 사업이 됐습니다. 사실 레비에프가 등장할 때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이아몬드의 담합 카르텔은 깨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외에도 카르텔은 쉽게 깨지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알로사가 드비오스를 추월해서 더 많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세계 시장에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독과점의 폐해를 거치면서 불황에 더 가격이 오르는 다이아몬드의 시세표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인데 1950년대에서부터 완만하게 올라가던 가격 그래프가 오히려 2000년 들어서 IT 버블 붕괴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더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졌던 팬데믹 사태 때도 다이아몬드는 더 급속히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다이아몬드는 불황일수록 가격이 치솟는 이런 기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다이아몬드에 대한 여러 가지 참상이나 내전 소식이나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면서 이게 영화화까지 됐는데, 즉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이런 영화가 개봉됐는데, 즉 이 영화의 내용인즉슨 다이아몬드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만큼 아동 착취를 하는지, 아프리카인들을 힘들게 하는지, 그다음에 그들이 이런 다이아몬드로 벌어들인 자금들이 어떻게 내전 자금에 쓰여서 전쟁을 초래하는지, 즉 다이아몬드와 관련돼 가지고 아프리카인들이 자그마치 370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다이아몬드는 이러한 사례 때문에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젊은이들이 늘어날 정도로,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채굴함에 있어서 환경 오염이 이제 점점 극심해지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캐럿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흙을 250톤 내지 1000톤 이상을 파헤쳐야 되고, 이런 원석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기름과 물을 대량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 오염이 이제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서 러시아 다이아몬드의 수입을 차단해가지고 인도 등 다이아몬드 가공 국가들이 이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유대인들의 독점 시장이었던 이 다이아몬드 시장이 인도인들과의 싸움으로 지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고급 가공이나 유통은 벨기에와 이스라엘이 주도를 하면서 노이미산 인도인들을 활용해서 작은 알맹이의 저가 가공이나 유통은 인도가 주도를 했었는데, 인도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인도인들이 아예 벨기에의 엔트워프와 세계 고급 시장도 침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인도인들이 득세를 하고 유대인들이 이 시장에서 이제 점점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통의 엔트워프가 이제는 유대인들이 지고 그 지역의 유통을 인도인들이 좌우할 정도로 인도인들의 세력이 커졌고, 1970년대만 해도 엔트워프의 유대인들이 2만 5천 명이 이 다이아몬드 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수치가 800명 미만으로 급격하게 이제 감소됐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뉴욕 다이아몬드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뉴욕에 근무하던 1995년만 해도 유대인들이 주도 세력이었는데, 이제는 인도인들이 주도 세력이 될 만큼 다이아몬드 시장이 점차 유대인으로부터 인도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탄생한 게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입니다. 즉 실험실에서 키운 다이아몬드라는 뜻인데, 원래 이러한 합성 다이아몬드는 1954년 제너럴 일렉트릭이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개발해서 이때서부터 진화되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만들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봐도 가격이 오히려 천연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쌌습니다. 즉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구 내부에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고압, 고온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트럭만한 이러한 기계를 만들어서 그 속에 다이아몬드 씨앗을 집어넣어서 인공적으로 지구 내부의 온도와 그 압력을 조성해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고압, 고온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인공 다이아몬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이게 바로 고압 고온 시설로 만드는 이제 인공 다이아몬드들입니다. 이거는 이 큰 기계 속에 하나의 시드를 집어넣어서 하나의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이 만드는 기간도 보통 한 3개월 내지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을 적에는 사실은 경제적인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와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화학 기상 증착이라는 이런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건 1980년대에 개발이 됐는데 이거는 고온은 필요하지만 고압은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서 더 효율적으로 인공 다이아몬드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즉 조그만 챔버를 만들어서 여기에 탄소가 풍부한 가스 혼합물을 채워서 800도씨로 가열시킨 다음에 그걸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서, 즉 플라즈마 상태라는 건 기체가 그 안에 있는 그 원자들이나 전자들이 이제 따로따로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인데 이때 챔버 내에 그 다이아몬드 시드에 이렇게 그 원자화된 탄소들이 증착하기 시작하면서 다이아몬드가 커지는 이런 공법입니다. 그런데 이 공법은 앞서 말씀드린 고온 고압 공법에 비해서 효율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기는 다이아몬드를 형성시키는데 2주나 3주면은 족할 뿐만 아니라 아까는 한 기계에 하나뿐이 못 만들었는데 이 기술로서는 한 기계에 30개 내지 한 50개 정도의 다이아몬드를 동시에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품질도 훨씬 뛰어난 그러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는 물리적인 특성, 화학적인 특성, 광학적인 특성이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100% 동일합니다. 오히려 품질 면에서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탁월한 품질의 다이아몬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라는 성질상 천연이나 이런 실험실에서 만든 다이아몬드는 모든 물성이 동일합니다. 게다가 천연 다이아몬드인 경우에 여기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유색 다이아몬드는 일반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가격이 20배 내지 한 100배 정도 비쌀 수가 있는데 이런 랩 다이아몬드는 이러한 유색 다이아몬드도 손쉽게 만들어내면서 중량이 클수록 고급 다이아일수록 가격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랩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천연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싼, 초기만 해도 사실은 천연 다이아몬드나 인공 다이아몬드나 그렇게 가격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1캐럿 이상의 다이아에 있어서 가격 격차가 5배 내지 10배 정도 날 정도로, 즉 원석의 1캐럿이 개당 3,000불이었다면 랩 다이아몬드는 이제 300불이면 살 수 있는 이런 시대로 이제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별 랩 다이아몬드 생산량을 보면 2000년의 경우에 중국이 가장 많이 생산을 해냅니다. 그 당시 300만 캐럿을 생산을 했고 2위가 인도로 150만, 뒤를 미국과 싱가포르이 각 100만, 이런 순으로 세계 한 7개국에서 720만 캐럿을 생산해냈는데 아마 올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수치의 한 3배 정도를 생산해내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이 수치보다 많은 1460만 캐럿인데, 즉 보석으로 쓰이기에는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공업용으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천연 다이아몬드와 랩 다이아몬드의 가격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는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고 밑에 곤색 그래프가 랩 다이아몬드 가격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가격이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이렇게 가격이 싸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하락하는 속도는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랩 다이아몬드는 좀 급속하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2016년만 하더라도 이 두 개의 가격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게 1캐럿을 기준으로 한 건데 당시 랩 다이아몬드 가격이 캐럿당 5,000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2023년에는 랩 다이아몬드 1캐럿의 가격이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1,000불을 약간 상회할 정도로 벌써 한 7년 전에 비해서
가격이 5분의 1 이하로 급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렉 다이아몬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도 그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천연 다이아 원석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지금 한 40% 이런 하락한 상태입니다. 랩 다이아몬드의 가격 추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게 1캐럿짜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오히려 3부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 가격 하락 속도가 가장 늦습니다. 그 이유는 큰 거나 작은 거나 공임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소형 다이아몬드는 가격의 등락이 그렇게 크지 않고 1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들이 가격이 빨리 이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정을 보면 랩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4년을 주기로 가격이 이제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랩 가격은 앞으로 4년 후에는 지금보다도 절반 가격으로 이제 떨어질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랩 다이아몬드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실용주의를 채택하는 MZ 세대에서는 그들의 취향이 이제 랩 다이아몬드 시장 쪽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보석 브랜드인 판도라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들의 모든 다이아몬드 제품에서 천연 대신에 랩 다이아몬드를 쓰겠다고 2021년 5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자기들은 더 이상 브로드 다이아몬드는 팔지 않겠다는 거를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가 아는 전통 럭셔리 기업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일반적인 대중들이 호기심을 갖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랩 다이아몬드 판매 현황을 보면 이 수량 측면에서는 이미 랩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즉 가격 측면에서는 아직은 천연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10% 이하 수준이지만, 즉 금액면으로 보면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수량면으로 보면 이미 랩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는 이런 소비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특히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가 실용주의적으로 변하면서 랩 다이아몬드를 이제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더라도 지금 랩 다이아몬드의 시장 유통액이 2021년에 212억이었는데 이게 연평균 한 7.1%로 성장을 해서 2030년에는 389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금액면에서 시장 점유율도 그때 가면은 10% 이상을 차지할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랩 다이아와 혼동이 될 수 있는 유사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다이아몬드를 모조한 모조 다이아몬드나 유사 다이아몬드들이 과거에도 꾸준히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큐빅입니다. 지금도 스부다이아로 큐빅을 많이 쓰고 있는데 큐빅 같은 경우는 경도가 8.3 정도 됩니다. 이거는 산화 지르코늄으로 이제 만드는 이제 모조 다이아고 이거는 가격이 이제 굉장히 쌉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합성 모이사나이트라는 건데 이거는 경도가 9.25로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높습니다. 즉 모이사나이트는 어떻게 개발된 거냐면 우주를 떠돌다가 지구로 떨어진 운석에서 이렇게 하얗게 빛나는 이제 원석들을 발견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게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습니다. 즉 우주가 선물한 그런 운석인 줄 알았는데 성분을 보니까 이건 탄소의 집합체가 아닌 탄화규소의 집합체였습니다. 그래서 1906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앙리 무아상이 이를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100년 전서부터 다이아몬드를 대신해서 공업용 연마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4년에 미국의 크레 연구소에서 무색에 가까운 품질이 좋은 보석력 결정 개발에 성공해서 이후에는 보석으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비쌌었는데 3년 사이에 가격이 급락하면서 지금은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의 한 100분의 1 수준의 가격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다이아몬드는 겉으로 보기에는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더
광택이나 찬란함이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굴절이나 분산율이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빛 반사율이 높아서 광택면에서는 오히려 여자들이 더 선호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런 유사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랩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경도나 물성이 똑같은 이러한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2018년에 드비어스가 이 랩 다이아몬드 시장에 전격적으로 참여를 발표하면서 이 라이트박스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이게 런칭을 하면서 드비어스는 일종의 도박을 시도했는데 당시 랩 다이아몬드 1캐럿 가격이 $4,0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파격적으로 가격을 $800불로 할인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랩 다이아몬드의 가격의 소매 가격이 확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드비어스가 왜 이 시장에 참여를 했고 이렇게 랩 다이아몬드 가격을 굉장히 저가 할인 행사를 시행했을까요? 당시 이거는 드비어스의 일종의 도박입니다. 즉 드비어스는 자기의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랩 다이아몬드가 천연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성질의 주얼리 제품이라는 이런 인식을 소비자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천연 다이아몬드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랩 다이아몬드 시장을 아주 저가 시장으로 내몰기 위한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즉 웨딩 시장에서는 결혼할 적에는 천연 다이아몬드를 쓰게 만들고 패션 주얼리 시장에서 랩 다이아몬드가 쓰일 수 있도록 일종의 시장 분리 정책을 시도한 건데 그런데 과연 이게 드비어스의 뜻대로 됐을까요? 이거는 드비어스의 뜻대로 그 외 시장이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프로포즈 할 때나 약혼 반지를 선택할 적에 이 랩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게 웨딩 시장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웨딩 시장의 주도 세력이 랩 다이아몬드가 된 게 가장 큰 타격이고 그 드비어스는 최근에는 전략을 바꿔서 자기들의 라이트 박스에서도 그 웨딩 랩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그 관행이었지만 중국과 미국에서는 다이아몬드의 온라인 거래가 대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사실은 최대국이 이 아시아존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이 다이아몬드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2007년서부터 다이아몬드 온라인 판매가 시도됐었는데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사실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믿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비드 회사는 중국 주요 도시에 오프라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매장도 같이 설치를 하고 소비자가 직접 현장에 와서 다이아몬드를 본 다음에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게 해가지고 일반 매장보다 40~50% 저렴하게 다이아몬드를 온라인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 같은 나라는 이 온라인 거래가 이제 대세가 됐습니다. 사실 온라인 거래를 최초로 시도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1999년에 인터넷 판매가 시작됐는데 그 최초로 시도한 회사의 이름이 브루나일입니다. 이 브루나일이 등장을 하면서 미국 내 천여 개 소매상들이 문을 닫는 이런 일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미국에서도 온라인 판매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즉 그 이유는 온라인으로 사면 일반 소매점에서 사는 것보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한 30~40% 이상은 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사면은 물건을 안 보고 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전문가들이 그 감정기나 확대경으로 다이아몬드 내부를 볼 수 있게끔 더 큰 화면에 자세하게 다이아몬드 내부를 볼 수 있게 온라인상에 띄움으로써 일반 소비자들도 그 속에 부순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지금 색상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어떤지를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온라인 시장이 이제 대세가 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이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KDT 같은 데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다이아몬드를 거래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젊은이들은 이제는 다이아몬드를 표준화된 등급,
보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이제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 거래가 소매업체에 비해서 이렇게 30-40% 싸게 팔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그림이 예를 들어서 1캐럿달이 1,200불짜리 원석이 나중에 소비자한테 들어가는 최종 가격이 일반 소매점으로 샀을 적에는 7,080불이 되는 데 비해서 브루나이라는 온라인 회사를 사면은 이게 4,733불로 거의 30% 이상 싸게 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에 소매에서 붙는 마진이 온라인으로는 25%를 마진으로 받는 반면에 일반 소매업체에서는 67%를 그들의 마진으로 챙깁니다. 이 중간중간에 넘어오는 가격들도 온라인으로 거치는 과정이 조금 더 싸기 때문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다이아를 구입할 적에는 온라인으로 사는 게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요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다이아몬드 원석 가격이 1년 사이에 이렇게 40% 급락했다는 이런 뉴스와 더불어서 원석이 클수록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에서도 이렇게 가격이 하락 속도가 이제 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에 있는 저 3부짜리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추세에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3부가 됐건 1카렛이 됐건 들어가는 공임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연마 과정이 똑같고 이런 거를 공임이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3부 이하에서는 인건비 가격이 올라가는 거의 추세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오히려 이렇게 1캐럿짜리 큰 것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다이아몬드 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158이었던 게 지금은 이제 111 정도로 40% 정도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디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 내외를 만났을 적에 질 바이든 여사한테 7.5캐럿짜리 랩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랩 다이아몬드에 대한 선호도가 더 올라가는 현상을 보고 있는데, 인도는 세계 다이아몬드의 90% 이상을 가공하는 다이아몬드 가공 강국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2대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공뿐만 아니라 지금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의 가공과 수출에도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세계 랩 다이아몬드 무역의 4분의 1 이상을 인도가 차지했습니다. 세계에서 랩 다이아몬드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이 세계 랩 다이아몬드 교용 생산량의 한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이런 랩 다이아몬드 생산과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랩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씨앗, 실제 다이아몬드를 작게 썰어서 만든 그러한 그 원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다이아몬드 씨앗을 수입할 적에 관세를 폐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랩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자금 지원도 해주면서 집중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이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면 최근 한 3년 사이에 인도의 랩 다이아몬드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한 3년 전만 해도 랩 다이아몬드 가격이 이렇게 비쌌는데, 중국이나 인도가 경쟁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면서 지금은 랩 다이아몬드 가격이 굉장히 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제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데, KDT라는 다이아몬드 회사가 랩 다이아몬드 생산에 성공을 해서 우리 한국이 8번째 생산국에 이제 합류하게 됐습니다. 즉 KDT는 서울시립대 교수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2021년 12월 31일 실험실 배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KDT 측 발표에 의하면 이 랩 다이아몬드의 가격이나 품질 수준이 경쟁국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국인들의 손재주로 탁월한 어떤 커팅 실력을 발휘를 하면 이게 국내 시장의 수요를 충당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수출 품목으로 키울 수 있는 품목이 이제 랩 다이아몬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뉴스는 이 랩 다이아몬드의 제조강이 반도체 제조강과 아주 흡사한데 자그마치 80%의 공정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과정에 우리의 탁월한 그러한 능률과 수율이 이제 랩 다이아몬드 제조 과정에도 이게 반영이 돼서 한국이 랩 다이아몬드 생산국 중에서도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KDT는 한국에서도 성공했지만 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인도의 생산기지를 확보를 해서 이제는 인도에서 생산을 하면서 연간 한 10만 캐럿 정도의 랩다이어들을 인도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다이아몬드를 주요 수출 품목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하나는 외국의 보석 강국의 특성은 일단 수입할 적에는 무관세가 특징입니다. 대신에 시중에 유통될 적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임으로 인해서 유통 과정에서 이제 그 세금을 흡수를 하는데 이런 보석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수출입의 면세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밀수로 수입되었던 이런 원석들이 정당하게 신고를 하면서 들어오면서 나중에 그것들이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그 유통 과정에서 세금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으로 끌고 가야 보석 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익산이라는 보석 단지에서 자유경제 구역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국한시켜서 이제 보석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관세로 풀어주면 전국 전체의 보석 회사들에서 이걸 자유롭게 기술 개발을 하면서 우리나라 보석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그것이 수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건이 이러한 관세 폐지를 시작으로 이제 개선돼야 될 거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보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석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보석 디자이너를 키우고 그다음에 어떤 그들이 제작한 디자인의 저작권을 축적시켜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손재주가 좋고 디자인을 잘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한류 열풍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랩 다이아몬드 같은 거를 수출산업으로 키우면서 이거를 기존의 럭셔리 명품 회사의 하청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K 브랜드를 키워가지고 이거를 브랜드 상품화된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될 거를 제안 드립니다. 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석 산업을 이제는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반도체 제조 강국인 만큼 이 생산 공정이 비슷한 이 랩 다이아몬드 시장에서도 한국이 세계 최강의 수출 강국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랩 다이아몬드가 바꿀 미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세계사를 바꿔왔는지를 설명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세계의 과학사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기존의 반도체는 무의 법칙이 이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2년마다 효율이 2배로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는 고밀도 집촉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어떤 열 발생이나 이런 열 충격의 문제로 옛날처럼 이렇게 발전 속도가 뛰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반도체 소재로 사용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다이아몬드는 열전도가 다른 어느 물질보다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열 발산율이 우수합니다. 즉 이 얘기는 냉각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냉각 능력은 구리의 5배, 실리콘의 20배 이상으로서 지금 반도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열 문제와 열 충격 문제를 이 다이아몬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이아몬드는 실리콘이나 다른 반도체 소재들을 대체할 수 있는 궁극의 물질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구를 시작한 게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일본은 다이아몬드로 만든 웨이퍼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위의 사진이 일본이 다이아몬드로 만든 웨이퍼고 밑에 사진이 미국이 만든 다이아몬드 웨이퍼입니다. 즉 이것도 랩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기술과 비슷한
CVD 그 증착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웨이퍼입니다. 즉 그들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다이아몬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용해서 전자 회로 기판도 개발을 했습니다. 즉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만들어서 이걸로 반도체를 만드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이아몬드는 반도체 제재로 가장 높은 절연 내압과 열전도율이 뛰어나 고전압을 걸어도 손상이 없고 대전류가 흐를 적에도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방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다이아몬드 소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전력 효율을 5만 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파워 반도체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원래 지금의 다이아몬드 반도체 시장은 실리콘으로 만든 실리콘 반도체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과정의 가운데 이 전기차이라거나 특수 전압이나 고전류에서 쓸 수 있는 전력 반도체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실리콘이 아닌 탄화규소나 갈륨으로 된 소재를 활용해서 지금 전력 반도체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즉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속 충전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들어오는 전기를 각 부위에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이런 쪽에는 실리콘 반도체로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전력 반도체를 씁니다. 그런데 이때 쓰는 전력 반도체의 소재가 탄화규소하고 이 갈륨 나트륨 같은 갈륨 모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일본이 연구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도체는 지금의 전력 반도체보다도 훨씬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이른바 궁극의 반도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궁극의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서 약 30배 이상의 고전압에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열 방출 성능도 10배 이상이 되는데 이런 세상으로 이를 더 발전시키면 5만 배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로써 기존의 무어 법칙에서 이제 허물어졌던 반도체의 어떤 효율 향상을 이제는 더 높은 차원의 반도체 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이 이 다이아몬드 반도체로부터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속에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들이 연구되고 실제로 수중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건설되고 있는데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도체가 쓰이게 되면은 이제는 그런 식으로 열을 냉각시킬 필요가 없이 반도체가 쓰이는 그 영역에서 열에 대한 고민은 이게 해결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G를 넘어서서 6G 시대에 도달하면은 그때 쓰이는 고속통신에는 이러한 다이아몬드 반도체가 쓰이고 그리고 특히 전기자동차, 풍력발전 등 고열과 고압이 필요한 곳에는 다이아몬드 반도체가 이제 필수 반도체의 역할을 할 것 같고 특히 우주산업 같은 데서 그 용도가 많이 넓혀질 것 같습니다. 사실 우주에 나가면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는 과정에서 방사능의 핍박이 될 수도 있고 고열의 행성을 지날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온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지금 다이아몬드 반도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랩 다이아몬드의 산업용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는 보석의 관점에서 들여다봤지만 오히려 보석의 수요보다는 산업용 수요가 훨씬 더 큽니다. 지금도 인공 다이아몬드는 절삭 공구나 절단기기, 연마, 드릴링 뭐 이러한 그 산업적 측면에서 많이 쓰이는데 세계 최고의 경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더 발전해서 방열판이나 교환기, 그다음에 첨단 하이엔드 일렉트로닉스, 레이저 혹은 X선, 그다음에 외과형 기계, 그다음에 수처리 기계, 양자 컴퓨팅, 광학, 센서, 스캔, 의료기기, 고급 전기 제품 등의 랩 다이아몬드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그림을 보면 넓은 주파수 광역대에서 쓰일 수 있는 최고의 물성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다음에 파워를 핸들링할 수 있는 수치도 예를 들어서 SI, 실리콘이 제일 하단에 있다면 그 위에 전력 반도체로 쓰이고 있는 SiC나 GaN이 그 높은 단계로서 실리콘 반도체보다
10배 이상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는 파워 핸들링뿐만 아니라 오퍼레이팅 프리퀀시, 즉 초광대역 그 밴드갭에서도 쓰일 수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그 용도가 훨씬 더 지금보다도 이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랩 다이아몬드가 보석용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산업용으로 쓰이는 게 훨씬 많다는 그 실증을 인도가 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이 표가 인도의 랩 다이아몬드의 용도별 시장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2년 지난해 같은 경우를 보면 총 물량 433천 캐럿 중에서 귀금속 용도로 쓰인 거는 71,800 캐럿 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수량이 이런 산업용 용도로 쓰였습니다. 즉 기계 및 절삭 도구로 쓰인 게 17만 3천 캐럿 등등 이런 수치로 내려오면서 생각보다는 보석 용도로 쓰인 수치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는 앞으로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이렇게 산업용으로 쓰이는 분야가 더 많아질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수치를 따라가 보면 2027년 경우에는 지금보다 2배 이상의 랩 다이아몬드가 쓰이면서 이게 산업용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큰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앞으로는 랩 다이아몬드의 산업용 용도가 지금보다도 훨씬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총괄적인 어떤 다이아몬드 시장의 그 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랩 다이아몬드 수요는 이렇게 산업용 수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보석용이나 패션용 수요로도 지금 세계적으로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격 및 품질 경쟁력도 지금보다는 앞으로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서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쪽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생산 비용이 더 낮춰지고 우수한 품질과 미적 가치를 가진 이런 다이아몬드를 생산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석 시장에서도 랩 다이아몬드의 쓰임새가 이제 크게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천연 다이아몬드의 미래를 들여다보면 현 상황에서는 수요 급감으로 이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데 그 외에도 채굴상에 이제 여러 문제점이 있고 채굴할 적에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얼만큼 이 업계에서 천연과 랩 다이아몬드의 어떤 인식의 문제를 바꿔나갈지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판도가 바뀌겠지만 디비어스가 했던 투 트랙 전략은 일단은 실패한 걸로 보여집니다. 즉 그들이 희소성을 내세워서 그다음에 천연 물질이라는 걸로 완전히 랩 다이아몬드와 시장을 분리하려 들었는데 이게 오히려 젊은이들이 랩 다이아몬드를 선호함으로써 디바이스는 그 소기의 전략을 지금 달성하지 못하는 걸로 벌어지고 어떻게 보면 천연 다이아몬드와 랩 다이아몬드는 완전히 동일한 물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어를 바다에서 잡아서 이걸 천연 광어라고 부르느냐 아니면 지금 양식한 광어를 천연 광어와 분리를 해서 차별을 두기에는 소비자 인식은 사실은 바다에서 잡은 광어나 양식 광어나 그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러한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천연 다이아몬드의 미래는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